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시즌2 10월 1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의당의 국방기획단장 우리 김종대 발음이 선생님, 어렵죠. 우리 김종대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글쎄, 안녕하십니까가 이제 무슨 정치구호 같이 들립니다. 네. 실제 정치구호가 된 적이 있죠.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 언제나 시끄럽고 열받고 짜증나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열받고 짜증나는 게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 아닌가. 네.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답게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어디 핀란드나 스웨덴 가면 우리 심심해서 살겠어요. 도대체 신문 볼 게 있어야지. 너무 조용한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표현들을 외신에서 많이 썼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요란하고 시끄럽고 갈등도 많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런 어떤 역동성이 발휘됐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엔 이런 굉장히 시끄럽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그 속에 발견되는 역동성이 거꾸로 가는 그러한 어떤 혼란, 짜증스럽고 역동적인 데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신이 사막화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어떤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봅시다. 우선 춘추 시대 보자고. 그 말기로 가면 거의 전쟁 상태잖아요. 그렇죠. 거의 제후국이 40개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지들끼리 싸우고 통합하다 10개 정도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이때가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의 시기입니다. 자, 중앙 권력 없어요. 모든 게 혼란하는 혼탁스러운 시대인데 이때 바로 제자백과가 나오잖아요. 이 중국 사상의 그 고전은 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권위가 사라지니까 신분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즉 능력에 의한 인재 발탁을 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권분세가고 제후고 왕이고 믿을 존재가 없으니까 각 정치 집단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 쓰는 인재 영입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중국 역사에 빼어난 절세의 인재들이 다 이때 생겨난 것이죠. 그런 혼란의 시대. 그 다음에 사회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활발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과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정신적인 혼란. 이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생겨나는 법이에요. 이러한 어떤 빛은 사회적인 혼란과 폐허 위에서 창조적으로 파괴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창발성이 나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좀 전반적으로 어두컴컴한데 유난히 오늘 김종대 단장님의 얼굴이 좀 환해 보입니다. 이 시대를 갖다 좀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역시 정치가 사람을 바꾸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상황 인식은 되게 비관적으로 인식해서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자세. 이거는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기본 멘탈리티는 우리가 낙관적 심성 속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위기와 그 다음에 혼란의 조짐들을 긍정과 낙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훈련받고 자기 수련이 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민주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낙관적인 그런 에너지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용기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또 그런 문제를 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주제가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사이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큰 일들이 있었어요. 북한은 이제 사흘 전이죠.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70주년 열병식. 굉장히 좀 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도대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열병식을 통해서 뭘 선보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사였고, 네. 이에 반해서 지금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역사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국 땅에 역사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셨는데, 예. 그래서 뭐 말씀만 유체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몸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단순히 어떤 역사 문제라든지 또 국내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게 또 뭐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전쟁의 이 시발점을 갖다가 뭐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 사상을 갖다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색깔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게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일본 역사 왜곡한다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정작 지금 한국 내에서 역사가 왜곡될 어떤 위기에 처한 이런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외교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것도 오늘 같이 좀 짚어보는. 그래서 일본만 짜증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 내부가 문제였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그 지난주에 예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좀 모시고 즐겁고 유쾌하고 또 유익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0월 19일. 예, 저희 방송이 화요일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공개 방송은 아무래도 좀 녹화를 해서, 좀 편집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10월 19일 날 이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7시 반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이 공개 방송에는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인기 가수도 모셨습니다. 인기 가수. 뭐, 누군지 이렇게 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깜짝 공개할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저희가 국민TV 홈페이지나 또 이제 평화네트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할 예정이니까, 단순히 또 우리 두 사람이나 인기 가수만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진짜 안보를 사랑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있는 많은 또 열렬 팬들, 이분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오랜만에 이 진짜 안보에서 준비한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판 놀아봅시다, 까짓 거. 뭐, 본방송, 공개방송 끝나고 또 우리가 또 디프리. 디프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집에 가? 그러니까. 그 말이 돼? 이게 소중한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또 회포를 풀어야 되죠. 그냥 난 집에 못 가.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외박 신고를. 이렇게 이제 좀 뭐 하신 상황이니까 다음 주 한번 그 약속. 바람 필 사람 피세요. 그래서 이제 공개방송 안내는 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북한의 열병식. 아무래도 군사 전문가니까 그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이 군인들의 행렬, 뭐 이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좀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본 총평, 소감, 이거 먼저 이렇게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아니, 마침 어제 그 정보기관 한 군데 가가지고 이 문제로 세미나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부 사람들도 오고 민간에서도 갔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 이게 이제 T-34 옛날 전차에다가 페인트 몇 번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최신의 무기 위주로 갔다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전통을 마치 되살리는 이것도 역사 전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북한의 위력적인 열병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 자체도 어떤 정치 군사적인 것보다는 인민을 강조하는 다분히 그 뭐랄까 이렇게 내부를 추스린다고나 할까? 내부를 아우르는 약간 군사보다는 비군사 정치 영역 이런 쪽에 치중했다는 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위력 시위도 우리가 많이 겪었고 전쟁 위기도 많이 겪었고 또 전략 무기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언사도 많이 받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북한의 그 발톱에 예리한 면이 무뎌진 듯한 느낌입니다. 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대포동에 안 나왔고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KN-08. 아직까지 이제 그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뭐 미국 정보기관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사정거리 한 12,000km.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KN-08이 과거에는 이제 탄두가 뾰족한 모양인데 이번에 좀 둥근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이 모종의 메시지는 여기에 이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결국은 이제 어떤 운반체로서의 로켓 기술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이 무기화되는 데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그 장사정포 그 300mm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주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룡대까지 때린다 이런 얘기도 다시 평가절하가 돼서 아무래도 200km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다시 언론에 주류를 잃었고 어제 전문가들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이게 조잡하게 이어붙인 발사대가 보이는데 과연 저 장사정포가 어떤 정밀성이나 위력 또는 거리 면에서 하나의 어떤 무기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서 역시 회의론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룡대 때린다 이러니까 마치 우리 군사지휘본부가 뭐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 섹시하게 그동안에 기사가 나갔지만은 그것도 계룡대 산 밑에 있어요. 거기까지 날아가봤자 그냥 다 벌판에 떨어져. 계룡대가 산 밑에 있는데 이게 날아오다 뭐 직각으로 떨어집니까? 뭐 탄도미사일도 아닌데요. 로켓포라는 건 이 평사각이 낮아가지고 거의 직사포처럼 날아온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계룡대를 때리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다소 과장했던 언론의 논조도 이번에 좀 차분해지더라고. 차분해지더라고. 열병식을 보고. 열병식을 보고. 그러니까 이건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인 전문가들 평가는 이번에 북한이 선보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체계, 특히 북한이 강조했던 KN-08이란지 KN-09, 이제 이 방사포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게 그 거론됐을 때 평가했던 것보다는 좀 이제 좀 다운되고 다운되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8.25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북 간에 지금 북한이 남측 자극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뭐 지난달에 전방에도 가서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 얘기가 요즘 북한군이 우리를 자극 안 하려고 신경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병사들이. 그런데 남측을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 이거는 8.25 기본 합의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열병식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단 8.25 합의로 남측을 관리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그 발판을 딛고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하고 이렇게 강원 양면 전술로 이 열병식이 어떤 정치적 시위가 되는 거면은 족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새로 한미를 건드려서 군사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또는 군사적으로 한미가 북한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정도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이게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좀 워낙 그 북한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특히 이제 뭐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는 더더욱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이제 그 기념사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핵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의 이제 핵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이 이번에는 핵을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핵을 국방이라고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으로 좀 바꿨은 상황이고. 그 얘기가 그 평이한 거지 뭐. 그리고 대신 인민이라는 표현을 97번, 100번에 반올림하면 100번에 달할 좀 가까운 그런 어떤 횟수를 언급을 했단 말이죠. 대단히 좋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일종의 좀 선거 유세를 보는 듯한, 선거 연설을 보는 듯한. 인민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김정은이 좀 약간의 좀 노선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8월 20일 날 그리고 8월 26일 날 두 차례에 거쳐서 김정은 주재의 당 군사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보도된 내용,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신들이 그 자료들을 일부 입수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들을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전반적으로 강조한 거는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억지력이 이제 상당 부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평화 무드로 가야 된다. 특히 경제 발전에 필요한 평화적인 대외 환경 조성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어떤 그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닷새 이후에 나온 게 8.25 합의이고 그렇죠. 그 직후에 또 다시 군사회의를 소집해서 또 마찬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월 7일 날 나온 게 외무성의 이제 그 평화회담 제의 이런 어떤 일련의 이제 상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선보인 것들이 그런 어떤 좀 강함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깐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나약함의 표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의 여지가 있다. 있죠. 이런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이번에 전차, 장갑차와 같은 기동 장비나 아니면 재래식 포병에 있어가지고 그다지 어떤 강한 인상을 받은 게 없어요. 네. 이런 어떤 재래식 전력이 이제 혹시 한계에 부딪혔다면 네. 그렇다면 핵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이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북한식 판단일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그게 이제 병진 노선을 공식화한 상황이죠. 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그 재래식 무기에 의한 한반도 전면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북한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수단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을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핵미사일에 대한 어떤 위력 시위가 과히 없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북한의 군사 구조 자체나 어떤 그 전략무기 쪽으로 그렇죠. 사실은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지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로 한 3, 4년 또 그 전까지 해서 대략 한 5년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해봤을 때 북한의 재래식 무기 증강의 어떤 실적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히려 기존에 뭐 똥포라 그러잖아요. 40년 넘은 이런 포들 성능 개량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성능 개량 고쳐 쓰고 계속 했는데 그다음에 뭐 북한의 제2경제권이 방위산업인데 저희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군수공장, 방위산업, 이게 북한의 중공업의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거의 기능정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국방위에서 그 관리하다가 제2경제위원회를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내각 중심 체계, 내각의 관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양상이어서 그런 어떤 국방산업, 북한식의 국방공업 이런 부분들을 좀 민수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짐들도 이제 매년 전부터 보였던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다른 어떤 출구를 찾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많은 포와 기동 장비들의 어떤 연료, 무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북한 체제는 굉장히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백, 군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전략무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이 특히 김정은식 어떤 현대화된 군사 전략이 추구하는 것은 전략무기입니다. 이제 장사정 또는 어떤 미사일, 그 다음에 핵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신호이면은 분명합니다만 이런 전략무기가 증강되는 동안에 저는 앞으로 재래식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해 NLL이라든가 DMZ 같은 이런 비무장지대 같은 데서 어떤 그 소규모의 재래식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상당히 관리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또 빛과 그림자가 이번 열병식에 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남북 관계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보면은 그 이제 서로 이제 그 군사적인 대결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핵을 갖게 될 경우엔 오히려 큰 전쟁은 예방 효과가 있지만 일종의 상호간의 억제가 통해서 작은 전쟁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국제정치의 이론도 있거든요. 뭐 인도와 파키스탄 그런 경우도 어떤 인도 파키스탄 사례들도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북한이 전반적으로 이제 군사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 어쨌든 어떤 그런 어떤 고민들은 과거부터 좀 있어왔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과속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잘 기회를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아니 그러니까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핵과 미사일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존의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을 일부러 공백으로 그냥 방치하거나 인정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민수경제로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비 전체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그 우선은 그 많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대와 인력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 자체를 일일이 다 성능 개량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전투 준비 태세로 갖추는 데는 엄청난 돈과 인력과 부대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민간 민수경제 쪽으로 돌려야 되고, 네. 외화벌이로 돌려야 되고, 네. 자급자족 경제로 돌려야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재래식 무기의 양적, 질적 저하 추세가 보완되지 않습니다. 네. 단지 그거를 보완하는 거는 상징성 있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좀 그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되는 이런 어떤 북한이 전략무기에 의존할수록 그것이 실제 사용 가능성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맞물리는 문제가 사드를 비롯한 MD,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좀 이제 이것이 일종의 좀 거울 영상 효과처럼 그런 상황들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북한의 전략무기를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10월 7일 날 미국의 그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면서 유엔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한번 리수용 외무상이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일주일 후에 북한 외무성이 또 다시 이제 그런 내용을 갖다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죠. 여기서 어쨌든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평화협정 논의가 개시가 되면 미국의 안보상의 우려도 해소할 용의가 있다, 해결할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핵과 또 미사일 이런 문제도 협상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우려됐던 것이 북한이 10월 10일 즈음에서 축포를 쏘아올 거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국제사회에서 이건 인공위성의 탈을 쓴 탄도미사일을 규정하는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기 좋게 그게 빗나갔단 말이죠. 이런 어떤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중국의 노력이 많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류완신인가요? 류윈신. 류윈신. 좀 더 어려웠지. 하여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서열 넘버 5죠. 넘버 5. 상무위원이죠. 이 양반이 이제 그 주석단에 와가지고, 상당히 우위를 과시하고 하면서 상당히 북한을 어루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북한 달래기. 그러면서 벼랑 끝으로 가지 말고 그 벼랑 끝에 푸른 초원이 우거진 아주 그 완만한 언덕이 있으니 그리로 가자. 왜 벼랑 끝으로 가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옆구리를 살살 긁어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은 간절히 기다려온 중국 쪽에서 북한을 중시해 주기를 바라는 걸로 지금까지 토라져 있었는데 조금 화가 풀린 거예요. 조금 봄날에 봄볕에 잔설이 녹듯이 조금 마음이 응어리진 게 약간 풀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불쾌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중국 내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여론이 안 나오도록 중국 정부가 또 나서서 관리까지 한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중국말로 그 진산 방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김씨 3대 왕조들이 그 뚱보들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제 바이두라든지 웨이보,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SNS망에서 굉장히 많이들 검색이 됐었는데, 어제부터인가? 그 검색어를 쳐보면 한 건도 검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막아버렸구나. 이제 중국 당국에서 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 황구시보 사설에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조롱하는 건 우리한테도 득될 게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또 이제 사설 내용이 있는 걸 봐서는 관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시진핑 체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한번 본격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뉘앙스가 좀 풍겨서 북중 관계도 일종의 시즌 2가 시작될 그런 어떤 조짐들도 아울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아니 8.25 합의 때 우리가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 정치가 어떤 긴장과 대결보다는 한반도 안정 쪽으로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평화의 압력으로 이번에 강대국 정치가 작동을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로부터 지금 2달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런 어떤 중국의 기조가 그대로 북한에 관철이 됐다. 그러면서 북한은 항상 고립되어 있고 포위되어 있다는 이런 포위 심성을 좀 완화시켜 준 것이죠. 그런 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시 북중 관계를 강화한다, 동맹의 수준을 높인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석보다는 중국 자신이 바로 중국의 대문 앞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어떤 분쟁, 어떤 군사적 긴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네. 이런 어떤 의사 표시가 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것은 북한이 포위되어 있는 심성을 완화시켜주고 관리해줌으로써 다소 그 어떤 그 군사적 네. 긴장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본 것이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 지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일정이 10월 16일로 예정된 박근혜와 오바마의 정상회담. 정상회담. 네,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하자. 네.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회담이 개시가 되면은 이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의 우려도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과연 그 김정은이 내민 손을 박근혜와 오바마가 잡아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쉽게 손잡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느 한쪽이 손잡아도 다른 한쪽이 말릴 것 같아요. 한미 간에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북한이 최근에 와가지고 거의 뭐 보면은 좀 저자세라고 할 정도로 자꾸 어떨 때는 이 남측과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인내심 있는 대화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혹시 북한이 다른核심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뒤통수 치기 위해서 저 기만적인 전술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박근혜 정부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잡지도 못하고 뿌리치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한 파리와 합의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아쉽지만은 중간 정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도 여러 가지 어떤 고려를 하고 있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으니, 남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번에 미 국무부가 대화를 촉구했지 않느냐.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풀면은,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백업을 해주겠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즉시, 이제 한반도의 어떤 그 통일 대박, 평화 정착,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내가 역사적인 일을 한번 해보겠다. 좀 요렇게 아싸란 대화를 해주면은. 그렇죠. 그런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참 가져주시면 쌍술 들고 환영할 텐데. 과거 퇴행적인 역사관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걱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 교과서 국정 문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이제 좀 그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화회담은 2005년 채택된 9.19 공동성명의 아주 중요한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이죠. 근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6자 간의 합의한 거야. 6자 회담에서. 그래서 이게 뭐 3자가 할 거냐, 4자가 할 거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남북, 미중, 4자가 하자. 이것도 정리가 됐어요. 정리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이 평화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10년 사이에. 정 대표도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각종 공안 사건에 좀 재판 같은데 자주 가보잖아요? 뭐 증인도 쓰러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꼭 묻는 게 있어요. 평화협정 주장을 왜 했냐는 거죠. 이게 북한식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의 핵심이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군 철수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협정, 평화체제 문제는 우리 국제적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육제회담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사이에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에요.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면 검찰이 평화협정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도 기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그러는데 그게 미군 철수를 위한 거라 그러지만은 내가 이제 그럴 때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가 이게 북한식 전술이고 그럼 전 세계 전쟁을 정리하는 나라 중에 평화협정을 안 한 나라가 어디가 있고 해가지고 막 떠드니까 이제 검사가 변명을 해. 아이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도 평화협정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걸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있다. 잘 알면서 왜 물어?
꼭 내가 입 아프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검사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재판장 보고 저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 몰라도 분수가 있지. 이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더 떨더라고. 아니. 너무 또 과하게 검사를 나무랬다가 검사를 나무랬다가. 아니, 요즘 이런 말 해도 까딱 없거든요. 우리 법치주의 사회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거 가서 왜 할 말 못해?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얘기도 자꾸 하는데, 그거 옛날에 다 정리된 얘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할 수 있는 거 용인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이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를 그렇게 강력히 연계시킨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평화협정 체결이 미군 철수를 의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도 북한의 김한선수를 말려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강대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육자회담에 세계 탑10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다 북한의 김한선수를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전지전능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이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이냐, 아니면 평화체제 구축의 결과로서의 평화협정이냐, 이런 속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꼭 평화협정이 있어야 평화체제가 된다고도 저는 그렇게 경직된 태도에도 반대입니다. 중요한 건 형식보다는 내용인 거니까. 내용인 것이지. 그러나 평화협정이라는 걸 궁극적 가치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그게 뭡니까?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한테도 더욱 좋은 거죠. 이런 정전협정 체제가 이제 해방이 되고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한중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얘기되는 큰 사건. 제가 중국에 2번 갈 때마다 인사를 받은 건 뭐냐면은 우리 중국군 유해 송환입니다. 작년 3월, 올해 3월 2번 중국에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군의 유해를 송환해줬어요. 이게 중국 대륙 전체를 뿅 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걸로 인사받고 술 얻어먹을 정도로 중국이 정말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분이 좋았지. 그 국내에 와서 이건 내막이 어떻게 된 건가 취재를 해봤단 말이에요. 국내 언론엔 거의 안 났더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 중국군 유해를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송환한 줄 알았지. 언론에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해를 송환하려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부에서 견제가 들어온 겁니다. 포로나 유해 송환은 정전협정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서명 안 했다. 무슨 권한으로 중국군 유해를 마음대로 발굴해서 송환하냐. 이래가지고 유엔 사령부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절충이 됐느냐. 유엔 사령부 이름으로 송환하는 걸로 하고 단지 그 대행만 한국 정부가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송환한 게 아니고 유엔사가 한 거죠. 유엔사가 한 걸로 정리를 하고 대신 사람만 한국 사람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은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통일 과정으로 아마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 과정으로 갔을 때 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한반도 38선 이북의 그 한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권한도 없고 정전협정 서명국도 아니고 전시작전권도 안 가진 이런 취약한 국가 같지도 않은 국가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하면 갖가지 견제가 주변국으로부터 다 들어왔었죠. 니들은 당사자가 아니야.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러면 통일 대박 시대, 통일 시대와 민족 자존,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위기관리 구조, 평화 구조를 결정하는 우리가 당당한 주역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참여해야 되겠다. 이걸로서 법적인 정리를 다 끝내놔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의 국가적 취약성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극히 당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게 평화협정이에요. 그럼요. 이게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시키기 위한 음모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는 참 하루가 다르게 빨리 벌려고 우리 맘대로 유해 송환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맘대로 철도도로 연결도 못하고, 다 유엔사 승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공안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다시 이제 80년대로 돌아가는 거고, 사고방식만 돌아가니까 이게 좀 허전했는지, 외로웠는지, 이제 역사까지 이제 과거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정확히 73년도에 박정희가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015년, 21세기하고도 15년이 지난 오늘날, 이게 다시 좀,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해석을 좀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게 좀 초기 남다른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지랄 연병을 합니다. 예. 이제 와서 이거 아주 국민 분열의 가장 휘발성 높은 주제가 나왔어요. 예. 사실은 우리 개혁 평화 민주 세력 진영에서도 이건 절대로 질래야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을 박근혜 대통령이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장을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이제 떠난 상황인데. 떠났지. 원래 그런 거 잘해. 남몰랑 하고 가, 어디로. 그러다 아주 여야 간에 선열이 낭자한 피바다가 벌어진 그때 나와가지고 지가 정리 다 하고. 꼭 요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 아주 공산주의 전술이죠. 요런 걸 잘해,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이 역사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식민과 분단과 전쟁과 그 다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는 한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핵심 광맥, 즉 우리의 어떤 역사의 정수리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국가 가치, 시민 가치, 또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의 가치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을 건드린 거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여기까지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던 일대 도발이자 계획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전쟁의 시발점은 굉장히 어이없는 발언으로 시작됐어요. 어이없는 발언. 2013년이었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유교가 북침으로 알고 있는, 북침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 비율이 꽤 나온 게 있으니까 이게 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이렇게 대통령이 또 일성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교과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을 다 병신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무슨 지금도 물어보면 그렇죠. 지금도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침이다 남침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침이다 그러면 이게 남한이 침략을 했다는 건지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을 했다는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어와 목적어의 그러니까요. 혼동이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이제 일부 역사 교과서가 남침을 북침으로 왜곡한 것처럼 그렇게 막 여론몰이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대통령께서 이제 외국어를 너무 즐겨하시는 바람에 이게 한글 해독에도 이제 한글을 독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그게 첫 번째 지랄 연병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초토화 아주 대란으로 밀어넣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매일 공문 내려와. 설문조사해라, 재교육시켜라, 그 다음에 다시 결과 보고해라. 교사들이 아주 그냥 쎄 빠지게 고생합니다. 학생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영문도 모르고 매일 어떤 교육 편성이 되고 아주 교육 현장에서 대란이 일어나요, 대란이. 이게 첫 번째였는데,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수였을지도 몰라. 사태를 제대로 모르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 쪼가리 하나 보고 그러는데, 그 자체만 보면 실수 같아.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이 아마 2013년 8월에 저도라는 섬으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온 즉시, 첫 번째 행사가 이제 역사 교사들과의 청와대의 어떤 접견 행사였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일부 편향된 교사들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 병균처럼 학생들을 병들고 오염시킨다. 이런 아주 막말을 퍼버대기 시작해요. 그 직후에 이제 남침 북침 논란이 나온 것이죠. 그 워딩을 가만히 보면 막말도 저런 막말이 없어요. 교사들이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메르스 80번 환자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청소하듯이 얘기를 하더니 남침 북침 얘기가 이 설화 사건 1탄, 2탄이 다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3년 그게 한번 있었고 또 작년 2월 달에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형태로 서술이 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 정체성을 제대로 넣어준다. 이게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칼을 뽑아든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친께서 그 한국 근현대사의 그 두 가지 큰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과 독재, 이걸 다 한 몸으로 안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올해가 또 그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라서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좀 아버지의 원한을 좀 풀어드리겠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의지가 강하게 발호가 되는 건지, 아니 뭔가 이걸 뛰어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기획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집착을 하고, 이건 더군다나 국내에서의 비판 세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뉴욕타임즈가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사설을 썼죠. 예. 핵심적인 요지는 아베와 박근혜가 자기 입맛대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한다. 이건 이러한 역사 개정은 역사를 왜곡시킬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설을 썼고,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를 인간 말종인 아베하고 동급으로 취급해? 그래서 막 교육부도 막 성명 내고 외교부도 성명 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뉴욕타임즈가 무슨 친북 매체도 아니고, 한국의 어떤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갖다 지지하는 신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3자의 시선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그걸 갖다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 매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당시, 이건 근거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막 성명을 냈는데, 이번에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가 뉴욕타임즈한테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 논란이 격화된다는 것쯤은 다 예상하고 벌린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정도는 무시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바로 봐야 됩니다. 이 역사 교과서 논쟁에 이제 저들의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반미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 특히 정보의 친북 숙주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친북 숙주라는 거. 진짜 어마무시해서.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험악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면에 보면은 어떤 지독히 하나의 역사를,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인간과 어떤 공동체의 어떤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삶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통제 수단으로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굴절되고 매우 편향된 시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참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역사는 정설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떤 한 사회의 정통적 해석이라는 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수정된 견해가 덧붙여지면서 하나의 어떤 재해석이 곁들여지면서 역사라는 거는 자기가 살아서 마치 생명처럼 움직여요. 이 자체의 생명력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는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역사에 대한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는 매우 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치카는 뭐라 그랬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가 뭐냐? 그거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이에치카마저도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로 취급하는 소련의 앞제비로 매도했던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조차도. 자,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은 끊임없는 대화와 새로운 재해석의 여지가 열린 공간으로서 역사를 이해해야지, 그것이 아니면은 틀림없이 어떤 왜곡된 신화, 어떤 독재, 파시스트로 전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보는 태도만 갖고 쓴 책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필독서입니다. 그러면서 마르크 블로크가 또 공개적으로 경고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역사적 사건은 원인이 있고, 중간 원인이 있고, 근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우러진 하나의 살아있는 객관적인 실체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미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역사라고요. 이게 마르크 블로크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누군가, 특히 권력을 가진 자가 독점하려고 할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한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그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적어도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느냐. 예. 그래서 왜 국정이 아니라 범인정치제를 채택을 하고 유엔도 왜 그걸 권고하느냐. 이건 역사 해석을 둘러싼 오랜 그 인류 사회의 갈등과 반목과 때로는 역사 해석을 둘러싼 전쟁, 그 실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기억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런 기억을 독점하려고 할 경우엔 그에 따른 어떤 그 역사의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가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 권력 관계가 여전히 현재 그 이제 진행형인 조건에서 역사 해석마저 독점했을 경우에 그 이제 피해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좀 역사의 다양성을 가짐으로써 이게 어떤 화해와 협력, 용서, 진실 이런 어떤 정신을 이제 길어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역사 해석의 다양성 보장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가볍게 뛰어넘어가지고 폭거를 저지르는 비결은 우선 역사 과목이 앞으로 수능 과목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자식 대학 교육 또 모든 청소년이 대학 가는 거를 삶의 존재의 의미로 알고 살아가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느냐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지방대학 가느냐 가서 실패한 인생 되느냐 이걸로 이런 어떤 차별 구조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예요. 여기에 수능에 숫자만 나와도 우리나라는 자지러지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역사 과목을 넣고 이걸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단일교과서로 만들어 대드리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넘어갈 청소년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최근 그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 이유를 분석한 게 바로 정부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할 만한 해석인 거죠. 그런 수능이 얘기하는 신분 상승이 이데올로기화된 나라에 여기서 역사라는 건 하나의 수단으로 그 치장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런 국정교과서와 수능 체계가 정착된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제는 역사적 관점, 자기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역사관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어준 이데올로기의 수용성이 마치 자기 신분을 대표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매우 은밀한 과정들이 사회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역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역사로서의 가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죽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역사물이 인기입니다. 뭐 영화 사도가 벌써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있고 또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봐도 역사물들 이런 것들이 참 유행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뜻으로 본 의미로 본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관심은 저조해지는 가운데 이게 하나의 소비물로 전락하고 수능 점수로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수능도 제대로만 반영된다면 찬성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의 교과서 개정 문제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면은 이제 역사는 더 이상 어떤 우리 살아있는 인간의 몫이 아니고 사람의 몫이 아니고 공동체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 출세주의 내지는 점수를 위한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뭐 역사 교과서가 지금 검영 수색이 한 8가지 정도 되니까 그 수능 과목으로 채택되면 그것들을 언제 공부해. 그래서 굉장히 또 인권을 중시하는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그 대통령께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 과외 부담도 줄여주려고 이거 단일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몰아가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혹가는 일부 국민들이 혹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누구 표현 따라 보이스피싱인 거죠. 그렇죠. 보이스피싱인 거죠. 이거에 절대 넘어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어설프게 이게 국민들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그 부메랑은 다 국민들.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뉴욕타임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뉴욕타임즈에 들어가서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오늘 그 한국 관련된 기사를 좀 비중 있게 하나 썼어요. 네. 예.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한국의 역사 교과서 논란을 아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적인 정권이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이제 작년 초에도 사설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했고, 이번에 또 스트레이트 기사로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행 비행기에서 꼭 이 신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예. 이게 과연 국내의 뭐 비박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어떤 비판이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뉴욕타임스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국내에서 그런 일이 계속 커지면 언젠가 뭐 뉴욕타임스 뭐 다른 신문들이 또 쓰겠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 지수, 인권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과거 DJ의 노무현 정부 때는 한 22, 32 이런 건에 있다가 지금 62 막 이렇게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역사 교과서 논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러니까 과연 한국이 일본을 뻔히다 하는 사실인데 한국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네. 역사 왜곡인데 네. 아니 난 제일 황당한 게 그 김무성 대표입니다. 네. 그 등치만 컸지 나 저런 네. 호로 난 저런 시정자 뺀 내가 보다 처음 봤는데 아니 공천제도 갖고 국민 안심 공천제도 갖고 한판 뭐 버리는 듯하다 꼬랑지 내리고 깨갱하더니 웬 과잉 충성? 그러니까 자기가 더 앞장서? 이게 일종의 이런 문제점 뻔히다 하는 사람이 구원의 동학들이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충성심을 네. 과시할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 전쟁의 총대를 매겠다. 네. 이렇게 그렇지. 그거는 또 개인적 동기가 있거든. 네네. 아버지 친일파지 뭐. 그렇죠. 그 뭐 맨날 우리 네. 역사에서 보면 안 좋은 그 이미지는 다 갖고 있는 집안인데. 네. 아니 이러니까 자기가 요걸 갖고 개인적인 동기도 있겠다 해가지고 네. 공천 얘기는 입 싹 닫고 오늘 선거구 확정위원회 또 네. 회의 무산됐어요. 네. 법정 시한 넘겼어요. 넘겨버렸어. 그렇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권.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치권은 원래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네. 역사 전쟁으로 여야가 되니까 해피하지.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똥 밟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저기 네. 괜히 안심공천 꺼냈다 청와대하고 네. 해가지고 뭐. 네. 그래서 저 야당하고 잘하다가 이제 또 똥 밟은 거 아니에요? 유승민 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이게 나오니까 네. 나 참. 아니 웬 또 이게 충성심 과시할 게 지가 감히가제가 되네. 네. 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과거에 뭐 부친이 뭐 친일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국적 민족적 활동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이제 부친에 대한 책도 펴나오니까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래?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지. 그 자료를 쫙 쌓아오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여기서 막 일제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신인 생각. 특히 뭐 젊은이들한테. 아니, 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어머니 유경수 여사 있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충북 옥천 분인데, 네. 그때 일제시대 때, 유럽제 세단을 5대를 굴리셨던 분이고, 네. 그 경찰서장들, 그 일본 경찰서장들 새로 부임할 때마다 지방의 최고의 선물과 예우를 한 네. 아주 우리 충청권에 둘도 없는 갑부이자 친일파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한 500m 떨어진데 정지용 시인의 또 생가가 있어. 네. 그분은 또 아주 굉장히 또 민족 네. 정서가 네. 강한 위대한 시인이죠. 그 동네 개울 하나 사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만 친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유경수 여사 쪽은 더하다고. 네. 세상에 그때 그만한 고대 광실이 그 시절에 자가용만 5대를 굴리셔가지고 네. 마구간 같은 차고가 즐비하게 있었던 집에서 사셨던 네. 분인데 네. 아니 어떻게 양친이 다 이래? 네.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보십시오. 안 한 게 없잖아요. 일본군 장교하다가 일본이 거의 패망하니까 재빨리 독립군 장교로 바뀌어. 장준하 선생 네. 밑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또 이번엔 남로당으로 들어갔다가 사회주의가 대세일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또 반공으로 돌아서는데 그러니까 네 번 중요한 변신의 귀재였죠. 걸 했죠. 귀재. 그러니까 친일파다 뭐다 하기도 좀 뭐해. 뭐냐 하면은 친일파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때만 되면 변신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친일도 그러면 끝까지 하든가. 그래서 아예 나는 그럼 친일파로 역사에 나 이거 내 양심이었다고 영영 가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변할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매우 특이한 이력과 그 집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이런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사하고 이 한국사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학생들을 자기 그 양친의 어떤 친일 또 독재 행각을 좀 어떻게든지 좀 축소하거나 때로는 미화하는 그래서 좀 일종의 씻긴 굿을 해주는 이 구판에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어떤 좀 행태들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 잘못된 건가 조금 파헤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네. 네. 이게 이제 좀 이런 또 이 역사 교과서 논란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좀 시간 관계상 그거는 좀 다음 기회에 좀 미루도록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는 아까 그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계획인데 오늘 좀 못다는 얘기도 다음 주에 좀 더불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니까 그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인기 가수의 노래 이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인기 가수의 노래를 일본에서도 감동받아서 제가 사정세상에서 이분들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무대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한번 다음 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